네, 반갑습니다. 실습 일지에 대해서 한 꼭지를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지도하면서 볼 때 실습생들이 기관에서 8시간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달리 말하면 8시간을 어떻게 내가 할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와서 슈퍼바이저나 사회복사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딱 지목하면 그것처럼 좋고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루 8시간 매번 슈퍼바이저나 사회복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8시간은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주어진 시간을 8시간을 내가 할당을 해서 시간 단위 할당을 해가지고 거긴 제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볍게 전체 흐름 속에서만 얘기해 드렸는데 여전히 이걸 또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 일지에 제가 보시면 샘플링을 보면 이렇게 카메라는 이렇게 가까이 갖다 보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잘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윗부분이 2트랙, 이 부분이 아래를 1트랙으로 제가 나누었어요. 이거 왜 나누었냐면 섞어 놓을 수도 있는데 섞으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뭐든지 간에 뒤 섞어 놓고 일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어려워서 그걸 분류해요. 같은 종류끼리.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모였다. 사람 중에 모이면 어떻게 분류할까요? 일단 남자, 여자를 분류하는 게 가장 쉽죠. 그 다음에 나이 드셨냐, 나이 젊으냐 라고 나누면 훨씬 좋겠죠. 사람이라는 부분도 네 부류로 나누면 훨씬 더 관리하고 편하고 이해하고 같이 대화하는데도 많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에 이 페이지 A4 용지 한 장에 지금 10회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15회를 하시는 분들은 15일 하시는 분들은 한 장으로 다 커버가 되지만 20일 하시는 분들은 2장으로 써서 이제 10회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는 전문가로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2트랙을 하는 거고 1트랙이라는 것은 일반 누구나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는 게 1트랙이다. 그럼 1트랙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1트랙과 2트랙을 섞어줘야 하루에 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그래서 이 1트랙은 말 그대로 누구나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기관에 와서 실습하는 시간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물 흐름을 지나가는데 나와 관계없이 가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와 관계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내 개인의 역사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매칭시키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관에서 하루에 8시간이 일정이 흘러가는데 나의 실습과의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로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트랙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2트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도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도계획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앞에 드렸던 지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지도계획서가 없으면 실습 지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실습 지도계획서를 따라서 과제, 저는 15개를 지금 선정했고 그 15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2트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이미 다 했고 오늘 강조점을 둘 거는 실습 일지의 1트랙이에요. 사실 강조를 둘 것은 이 2트랙을 강조를 둬야 되는데 저는 지금 1트랙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트랙도 중요하고 2트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걸 2개를 잘 섞어 믹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트랙에 보면 이게 제가 할 때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2줄 꽉 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줄의 모습이 8시간에 8개 제목이 다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밑에 것 갖다 끼워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트랙과 2트랙이 함께 더하기가 되면 하루 8시간을 실습일지 쓰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은 잘하시는 분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실습일지 어떻게 쓰죠? 라는 거였어요. 그럼 아니 실습일지를 어떻게 쓰냐고 나한테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한 건데 왜 질문하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런 보고서 작업이라 이런 분류 작업들이 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관점에, 그 사람의 이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 트랙을 제가 8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하루에 8시간, 물론 하루 8시간이기 때문에 8개를 잡았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한정된 본문 속에서 쓴 내용이지만, 사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습조차도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대입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우리는 노인센터인데, 우리는 노인복지센터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추가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습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첫 시간은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2가지로 합니다. 자, 실습 준비가 뭘까요? 되게 실습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품들, 노트북도 가져오고 실습하는 마음도 준비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오는, 이런 것들이 실습 준비가 아닐까. 그리고 마음, 자세, 태도, 어떻게 보면 이건 가치관과 관계되지 않나. 우리가 지식, 기술, 가치관 3가지를 통해서 실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은 이 실습 준비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실습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실습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고 태도가 되어졌고 준비물을 잘 가지고 왔어 라는 개념을 실습 준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습 준비 썼을 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기에 좀 편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실습일지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 자세를 내가 오늘 하루도 화이팅, 신나고 재미있게 실습을 해야 되겠다. 날씨는 더울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 실습 준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죠? 짜증내면서 이거 언제 끝나? 너무나 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짜증나는 것도, 그런 짜증보다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 누가 막 떠밀어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여러분이 결국 선택해서 오시는 것이 사회복지야.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고, 필요성을 느끼면 누가 나를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습 준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습 준비라는 말을 써놓고도 글 쓰는 데는 얼마든지 타이핑,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환경 정리는 뭘까요? 일단 환경 정리가 이번 주변의 환경이죠. 그죠? Now and here 할 때 환경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환경을 얘기할 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 센터 내에 책상 정리, 의자 정리, 책꽂이 정리, 책이 막 애들이 보면서 놀잇감 정리,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 봤을 때 환경이 어수선한데 보이는 것이 있다면 딱딱 정리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시에 실습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미 센터에서는 오픈하고 다 모든 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정리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봐서 내가 여기서는 마음의 준비까지 다 했다면 여기서 환경 정리라는 부분들 사실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제목을 잡을 때는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라고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환경이란 말을 썼을 때는 청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개념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안 써요. 그렇죠? 환경이란 모습. 그러면 아까도 책꽂이 정리할 수도 있고, 의자 정리, 책상 정리, 아니면 쓰레기 정리, 뭐 이렇게 지저분하는 거 정리, 전체가 다 환경 정리예요. 그리고 어때는 환기조차도 문을 열어놨다가 환기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환경 정리에 들어갑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관찰 및 안전주도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점을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동 관찰 및 안전지도 이렇게 썼다가 노인 쪽에서 실습하시는 분들은 또 노인 관찰 및 안전지도가 될 거고, 결국은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아동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아니 서터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쓰냐면, 기본적으로 아동센터라고 하는 그 전제로 깔았을 때는 아이들이 첫째 와서 뭐 해요? 보호를 받아요. 보호 속에 급식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애들 밥 먹고, 밥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밥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해요? 배부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밥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놀아요? 공부를 해야죠.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밥값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생이니까. 직업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밥 먹고 학습했어요. 그럼 뭐 하죠? 뭐 해야 돼요? 그 놀아야죠, 이제. 그 놀이 문화가 필요해요. 아동은 놀 권리가 있다. 놀아야 된다. 건강에 뛰어놀고 자연에서 뛰면 더 좋지만 자연이 아닐지라도 놀아야 되거든요. 노는 것만큼 창의성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 너무 신나거든. 신날 때 창의성도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때 과연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어떤 분 이렇게 써요. 말이 돼요? 실습생은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 놀았는데요? 애들하고 쎄쎄쎄하고 뭐 마법 게임도 하고 막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놀았어요. 축구 게임도 하고 바깥에 놀고 막 놀았어요. 논 건 논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논 건 논 건데 실습생에서 보고서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즉 클라이언트는, 노인은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이런 걸 자신들의 시간이에요. 근데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같이 놀아주기는 하는데 노는 목적이 달라요. 같이 놀아주라도 그러면 놀아주는 목적이 클라이언트 관찰이에요. 즉 아동 관찰, 어르신 관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 관찰하죠? 나 상담일지도 써야 되는 거니까. 슈퍼바이저나 이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가 한 35명이 우리가 정원이다. 그럼 3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 관찰 일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을 뭐 일지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단 그 아이의 오늘 하루의 특징적인 것, 뭐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옷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뭐 먹는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팔에 먹는 자국이 있는지, 기본적인 육체적인 관찰 첫 번째, 두 번째 감정 관찰, 학습 관찰, 그럼 안전 관찰 있죠. 놀 때 다양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찰이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서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관찰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소통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라포용성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라포용성이 여러분들이 대개 실습 끝날 때쯤 되면 전체 아동들의 이름을, 전체 어르신들의 이름을 알고 알만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 관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찰 일지라는 게 있어요. 그 관찰이 특별히 양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동 관찰 일지, 어르신 관찰 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 3명을 관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2, 3 A4 용지에다 3개 나눠가지고 쓰면 되겠죠. 이 땡땡 어르신 16세. 어르신은 60세죠? 66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동 같은 건 뭐, 7세, 8세, 9세, 1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안 써요. 이 땡땡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 땡땡 여, 남. 그다음에 나이만 구분하는 거죠. 필요할 경우. 근데 그것도 필요 없으면 내가 안 써도 돼요. 필요할 경우. 자,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관찰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늘 슈퍼바이저나 사회복사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쭉 갔다가 한번 딱 오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이 다 돼요. 실습생이 지금 장난하고 있고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딴 데 뭐 하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 타겟 한번 쭉 갔다 오면 다 알게 돼요. 그게 관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습생을 관찰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점수를 주려고 관찰합니다. 전 쌤이 얘기하는데 말 대꾸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실습 태도 불량. 점수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50점 만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실습생은 관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안전에 포인트를 두거든요. 실습생은 끝나면 가보면 끝나니까 굳이 뭐 관찰해도 내가 성적에 표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복사 업무 중에 업무 일지를 쓰지만 상담 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관찰 및 상담 일지를 쓰게 돼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저번에 이런 경우 한번 있었죠. 어떤 아이가 아동센터에 몇 번 다녔어. 아동센터 다니까 너무너무 좋아. 다니고 싶어. 근데 부모가 못 다니게 했어. 그 센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자들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아이가 센터를 다닐 수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죠.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보면서 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대체 그 아동 관찰이 많잖아요. 아동들이 지금 출생을 했는데 8살 되면 학교 와야 되는데 이 학교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소조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오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많이 죽는다는 거죠. 아동 학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내 영역, 내 나바리아에 들어온 클라이언트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회복지사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비 사회복지사도 동일하게 실습을 한다는 개념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상담을 하는 아이 중심으로 전체 여러분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사회복지사들도 막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A 사회복지사, B 사회복지사, C 사회복지사 나누잖아요. 그러면 A 적은 누구 딱 몇 적어요. 누구 담당이 있어. 그러면 중점적으로 누구를 봐요? 자기 담당 아이를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을 해놔야 뭐 할 때 좋다? 상담일지 쓰기 좋고, 학부형과 대답하기 좋고, 아이의 발달 상태, 그 다음에 비포와 애프터를 기록함에 있어 아이가 센터에 이거 왔는데 작년에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인데 올해는 이런 모습, 내년은 이런 모습, 이렇게 발달된 모습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관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관찰로만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그거 기록을 남겨줘야 돼요. 그랬을 때 저번에 이런 경우 있었죠. 이 아이가 아동센터 이거 너무너무 좋고 복지의 증진을 향해서 행복했었는데 결국은 부모가 안 보내서 아이는 2차 절차에서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어.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동센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여기 입소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강제로. 그러나 자원하는 웬만하면 그냥 보내면 다 무료잖아요. 아동센터 무료예요. 보내면 아이 먹을 것 해결해 주죠. 학습지 주죠. 그죠? 관찰 상담 다 해주죠. 학습 지도 다 해주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다 캠프, 여름 캠프는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아니면 특별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 워터피아까지,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울산바위도 보고 오고, 이런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만들고, 내년에도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아이들을 서비스를 증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센터는 절대적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센터이다. 그리고 진짜 잘 살고 뭐 해서 그런 아이들 센터에 보내지 않을 아이는 뭐가 올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센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동의 학습 증진, 그렇죠? 안전 보호, 그렇죠? 기타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지역아동센터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관찰을 해야 되고 실습생 또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누가 시인이고 누가 시인이 아닐까요? 시인의 특징들은 뭐죠? 영감을 받았을 때 메모해둔다. 메모해뒀다가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정리해요. 근데 기록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시인이나 시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문학적인 표현에 보면 시성의 호수가 있는데 그 시성의 호수에서 각자에게 영감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 영감이 오더라도 영감을 잡지를 못해. 근데 시인들은 항상 관찰력이 탁월해. 그 주의 집중하고 있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매칭을 시켜서 뭔가 좀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시인이 저 신의 세계에서 영성의 호수에서 딱 한 줄기에 물줄기를 딱 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딱 받았어요. 메모를 딱 해놓는 거야. 전문가는 메모해두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아마추어는 흘러 보내는 게 아마추어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관찰을 쓰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내가 오는 순간부터 실습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나는 쉬는 시간이 없어. 휴게 시간 외에는.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관찰을 위해서, 안전 지도를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럼 이 안전 지도란 거예요. 애들하고 놀았는데 왜 놀았냐? 아이들이 놀 때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때로는 육체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하고 놀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로부터의 아동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왜냐면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누군가가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쁜 짓 골라서 다 해요. 근데 카메라 있는 데는 절대 안 하죠. 어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거의 뭐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왜 했냐? 자주 가는 등산로인데다가 CCTV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걸린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성폭행하고 때렸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저한테 성폭행할 권리를 주고 때릴 권리를 줬냐고. 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는 지 권리, 지 뭐지만 그 피해당한 사람은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든 뭐든지 간에 항상 안전지도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내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지. 나 이렇게 막 준비했어.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저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여름이니까 놀이문화 물속에 가잖아요. 물속에 가다가 애가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렸어. 그럼 그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성경학교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야. 안전 위에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렇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에 안전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걸 봅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도 영역이 커요.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육체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안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리 라이프 센터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의 사이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치열한 보이지 않는. 그럼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저는 놓치고 지나갈 때 많은데 선생님들은 그냥 죽어나요. 자기들끼리 그 암투가 있어요. 경쟁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깨끗해, 멋있을까? 근데 안에서 막 암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안전지도에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 업무 보조 같은 거 여러분 시절 행정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죠. 그렇죠? 행정이 이게 손발 역할을 하는 건데 전달 체계를 얘기할 때 행정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센터나 어디에 가서 이 행정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행정이 기획 행정도 있고 진행 행정도 있고 관리 행정도 있고 총괄 행정도 있고 회계 행정도 있고, 그죠? 다양한 방식의 행정으로 분류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업무를 같이 해줄 수 있냐면 3년이 됐을 때 평가받게 될 때 서류 같은 거 정리하고 분류해 나가면서 딱딱딱 할 때 그때 아마 도움 받을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바쁘니까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빠진 것들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서류, 이런 서류, 이게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없는 거 찾아내주세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평가받기에 행정적인 업무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학습 및 생활지도입니다. 아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밥값을 해야 되죠. 밥값이 공부잖아요. 학습이. 여기는 학원이 아닌데 학습을 지도해요. 왜 그럴까요? 학원을 가면 당연히 가는데 학원을 배워보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복지시설이에요. 아동복지시설로서. 그런데 아이들이 밥 먹고 남은 시간들 최소한 여기서 3시간 이상 체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보호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그 안에 학습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학습 지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습 지도하고 또 파견교사 우리 두 분 있어요. 영어 선생님하고 일반 학습 지도하시는 분. 그래서 한 분은 영어는 하루 오고 나머지는 3일 오시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학습을 지도해주고 그럼 실습생들이 와서 학습도 지도해주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해주고 또 멘토로 매칭시켜서 대학생들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거 어때요? 사회복사가 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럴 때는 대학생들하고 매칭시켜가지고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바라볼 수 있다? 생활지도 할 수 있다. 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그렇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인지하면서 남과의 좋은 관계, 어떤 생활이 바른 생활인지 공부할 때 애들 공부하기 싫으면 여기 이렇게 찍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여기. 책 찍어 쫙 찢는 애들도 있고 막 공부가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학습 지도하는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냥 찍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애가 지금 책을 찢었다는 건 이거 폭발된 상태이고 더 이상 학습이라는 의미가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땐 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구나. 그냥. 그래서 좀 분위기 전환해서 가서 세수 좀 하고 날씨 더우니까 사실 공부 더운데 공부하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가서 세수 좀 하고 좀 이따 덮고 잠시 나랑 나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한테 허락받아서 잠시 바깥에 나가서 아이하고 둘이 산책이라든지 하면서 분위기 전환하고 기분 전환.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왜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아니면 누구의 뭐 감정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애들과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싸우는데 샤프 펜슬 날카롭잖아요. 등짝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행히 옷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호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보호라는 개념 속에서 아이들 입장에선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통제 속에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린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보호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가둬두고 있고 뭘 못하게 하고 그죠?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만 하게 만들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건 지네들이 하기 싫은 거고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 게임이라든지 노는 거래 이런 건데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라고 가르쳤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온 아이 중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한쪽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문화 속에서 오신 분들 다문화 자녀라든지 아니면 약간 지적 능력이 애매해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뭐 좀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씩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씩 가르치면서 한 3년 지나니까 아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승질나고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책상 구멍 난 것도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이거 책상 수없이 바꿨어요. 많이 망가져요. 승질나고 막 하고 볼펜 찍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스트레스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보시면서 생활 지도해야 되는데 사실 지 스트레스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기관 거잖아요. 그죠? 어떤 데 문을 이렇게 제가 이거 문 찢어져가지고 문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것도 있어요. 문짝에다가 그냥 승질나서 큰 애들은 때려버리면 그냥 구멍 나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5번째 볼까요? 위생 및 급식 지도예요. 요게 여러분의 휴게 시간하고 맞물릴 겁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위생은 양취질.
손 닦는 것.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랬죠? 손 닦는 것. 근데 급식은 당연히 이제 손 닦고 다 해요. 간식은 어때요? 간식 때 손 닦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귀찮아요. 그냥 먹으면 되지. 뭘 손 닦고. 안 그래요?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뭐 손 닦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교육상 우리가 급식, 간식, 그죠? 그럴 때 당연히 손 닦고, 그래서 화장실에 올라가서 애들 순서서 손 닦고 와서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다 휴게 시간으로 되게 많이 쓰죠. 휴게 시간, 1시간. 그래서 휴게 시간 쓸 때도 어떻게 쓴다? 사실 휴게 시간 속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커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포함된 거잖아요.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뭉텅거리로 큰 제목으로 쓰면 얼마든지, 만약에 휴게 시간으로 딱 해서 치부해버리면 안 써도 되지만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에, 휴게 시간에, 만약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7시에 할 경우는 12시에 걸리고 저녁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휴게 시간 어차피 1시간만 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급식과 관련된 실습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급식을 배식한다든지, 그렇죠? 배식할 때 뜨거우니까 안전하게 관리한다든지, 식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장난 애들이 많아. 엎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갔다가 발 싹 걷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걸 통제를 해주는 거죠. 너 발 건다. 그래서 식단 비켜 길 열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휴게 시간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 방학 때는 점심과 저녁을 같이 다 주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급식 지도가 되고 간식 지도 때 여러분이 참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보면 좋겠고,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급식은 이제는 아예 먹여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어르신들 그리고 막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집어들면서 닦아주면서 이게 급식 같이, 이게 휴게 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르신들한테 식사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 안쪽에서 만드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배분하게 하고 식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뒷정리해서 식판 반납하고 어르신들 흘린 거 다 닦아주고, 그래서 다시 쾌적한 상황에서 지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이프 코칭이 하는데, 우리는 라이프 코칭에서 보물찾기, 칭찬, 감사, 격려, 아바타가 있다면, 그다음에 가감승제, 제가 3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별도의 동영상 촬영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프로그램 참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면, 사실 여러분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 프로그램, 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만들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 게임 갖고 노는 게임 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참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강사가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강사는 이러한 부분을 강점을 두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아동 관리는 이런 식으로 했고, 아동 전체적인 관리와 개인적인 관리 속에서 이런 부분이 됐다. 그리고 강의하는 중에서 강의하는 중에서 그 강의 내용이 이게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냥 대충 와서 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양하게 이러면 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강사라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참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참관이라고 쓰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만 찍고 얼른 들어갔다가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럼 합격할 수 없죠. 시작하면서 끝나는 순간까지 서서 보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사실 프로그램 참관할 때 제가 실습생으로서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사진도 같이 찍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면 하시라고. 상담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만들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참관하기 가능하죠. 참관해서 여러분 같이. 그래서 끝날 때까지 쳐다봐 줘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진만 찍고 들어가가지고 안 해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북 갖고 와서 쓰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같은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평일 같은 경우는 노트북 사실 펼 시간이 거의 없어요. 특히 방학 중간에는 노트북 펼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10시부터 오시는 경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놀 때 내가 좀 필요한 거 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거고. 토요일 날은 컴퓨터 가서 죽여놔도 아이들이 일찍 가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평일에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서 내가 지금 노트북 하고 있을 분위기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난 십생이가 막 자기 마냥 그냥 목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독도에 가서 실습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노트북이라는 개념은 제가 실습할 때는 이거 노트북 갖고 오라는 말도 그때 당시 노트북 갖고 오라는 것도 이제 비싸서 없었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동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통제를 시켜버리니까 실습을 받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면 센터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제할 수밖에 없어. 아니, 시청에서는 아예 받지 말라고 그래. 왜? 발생하면 자기들도 골치 아프니까. 그때 항상 그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실습생도 이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노트북 가서 하시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져서 하고 토요일 날 같은 건 노트북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와 있고 하는데 노트북 켜고 앉아 있으면 그렇죠. 오늘 토요일 같은 건 괜찮아요. 클라이언트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뭐 관계없는데 평일 같은 거 실습할 때는 특히 방학 중에 실습은 방학 중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데는 노트북 안 켜는 게 상책이죠. 애들 놀 때 같이 껴서 놀고 노는 거예요. 공부하면 같이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학습 지도하면서 아동 관찰 및 생활 지도하는 거고 놀 때는 놀면서 같이 하면서 누구 성격은 어떻다는 걸 보면서 관찰을 쓰면서 같이 놀으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참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실습 종료 및 아동 안전 규가 지도예요. 되게 실습 종료 및 환경 정리 이렇게 끝나볼 수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아동 안전 규가 지도가 있어요. 우리는 야간 프로그램이 있고요. 야간 프로그램 아니어도 이 시간대가 보면 아동이 가는 게 5시 반에서 6시가 식사 시간이에요.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 자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밥 먹고 애들 이 시간에 가요. 그럼 여러분들 갈 때 어떻게 돼요? 안전 규가지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안전 규가지도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첫 번째 1번 집에까지 앉아야 돼요. 그럼 규가지도 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갈 때 네 물건 놓고 가는 거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갈 건 갖고 갔는지 파악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길 건너갈 때 차야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조심해.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해줬나 안 해줬냐에 따라서 휴가지도 했느냐 안 했느냐. 집에까지 가는 것은 제일 안전한 거죠. 안전하게 딱 갖다 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문 앞에서 잘 가 하면서 다 가방 챙겨주는 거.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집에 갔어. 왜 간지 아세요? 생일이어서. 저녁에 가족 식사하는데. 너무 신났죠? 그럼 아이가 가다가 뭘 놓고 갔죠? 가방을 놓고 갔어. 그 신나게 밥 먹고 생일 파티하고 하다가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 났어. 그런 건 없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그 아동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나요? 센터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동 안전지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책임져야 되죠? 부모. 센터겠죠? 가방 안 줬으니까 가방 안 준 게 아니라 지가 놓고 갔는데 놓고 갔는지도 모르고. 네? 안전지도를 안 한 거죠. 근데 그건 책임을 한쪽으로 미루기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셋이 다 책임이 있죠. 기관도 책임이 있고, 네. 사고 낸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모도 책임이 있고.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만 어쨌든 기관으로서는 아이에게 유도를 했는데 아이가 뭐 가방을 싫어요 놓고 갈래요 놓고 갔다거나 이런 상황적인 이해가 따라가줘야지 그거 없이 가방을 놓고 갔다는 이유로 기관의 모든 책임을 물 수는 없고 사회복지사가 요청을 했음에도 아이가 귀찮아요 하고 놓고 갔는지 그런 내용이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상식과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정신이
그죠? 법의 정신이, 또 우리의 삶의 정신이 법의 정신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은 그렇지 않다고 딱 판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한 거,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해서 애매한 것. 자, 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분명히 악과 선이 구별이 되죠. 예림 씨. 자, 선과 악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구별이 돼야 한대요.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 몰라요. 한 가지 이렇게. 38선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면 그 북한 인민군이지. 국방군이 가면 국방군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38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국민이에요? 북쪽 국민이에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국방군이 가면 인민군을 취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인민군이 내리면 국방군의 편에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가장 잔혹한 그 접경지대가 있어요. 악마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동이 가방을 놓고 갔다는 개념은 아직 악은 귀가가 안 됐다는 개념이래요. 법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소가방, 애들 장난감 가방 있잖아요. 핸드백 같은, 그건 괜찮아. 학생이니까 학생 가방. 그러니까 학생 가방이 여기 있다. 그럼 아동이 안전기가치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가방은 무조건 보내야 돼. 센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책가방 무조건 보내야 돼. 나머지는 괜찮아. 이해됐죠? 네. 학생은 직업이 학생이고 공부하는 게 학생이야. 그럼 학생은 뭐가 필요해? 학생 가방이 필요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이 여기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센터도 일목의 어떤 그 책임이 있다. 안전 귀가지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전처럼 아동의 안전, 노인의 안전, 아동 폭행, 아동 상해, 그죠? 노인 폭행. 그래서 지금 뭐 돼요? 아동 보호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아니면 위기 아동 보호센터, 위기 어르신 보호센터.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매 맞고 갈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죽어가는 부모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해서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 야간 보호센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아동센터라는 개념은 아동 돌봄이고,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이잖아요. 그럼 여성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여성 돌봄 될 수도 있죠. 여성 같은 것도 남편한테 얻어맞고 있는 여자 많거든요. 똑똑하고 잘났는데 예뻤는데 이쁘다고 얻어맞아. 이쁘기 때문에 딴짓 했다고 얻어맞고, 여자가 남보다 실력이 좋다 하기야. 돈도 많이 벌어.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돈 벌어오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때려버려요. 정신병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 병량이 나타날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비상식적인데 결국 어린 거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 신림동 사건, 저기 또 뭐 칼부림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나만 힘들 거 없고 같이 죽자.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왜 같이 죽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귀신짝 쓰는 거 좋은 거 아닌데. 그럼 혼자 죽으면 혼자 죽어야 돼요. 근데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지는 뭐죠? 죽어도 혼자 죽지 말고 같이 살자. 이게 복지 아니겠죠? 죽지 말고 복지의 태도를 들어와.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8가지만 썼지만 사실 여기서 추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아동센터 중심으로 봤을 때, 아니면 노인센터를 봤을 때 거의 대등소예요. 단지 클라이언트만 교체해서 그러면 내용을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트랙에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간과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굳이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실습생들이 와가지고 격리되니까 그냥 왔다가 시간 채우고 그만 가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한테 OJT 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와서 컴퓨터하고 과제하고 가면 돼. 아동 관찰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이게 전통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패턴이 거의 끊어져 버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습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 OJT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면 아까 가방이 있냐 없냐 이거 예전에는 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 다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투트랙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 사회복지하는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투트랙이야. 근데 실제 아동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믹서가 되어야 일지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8시간을 딱 시간당 할당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투 트랙을 한 5개 썼으면 요거 3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할당을 했을 때 시간당 제목을 잡아도 벌써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과제 속에서 나오니까 여기 8개 썼다. 그럼 이것은 2개만 쓰면 되고. 그럼 8시간 맞춰드려요. 어차피 시설준비 환경정리와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야. 2개. 시작했으면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6시간만 이거 투트랙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았는데 내가 아까 관찰면 안전지도 했다. 이게 지금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8시간에 벌써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가 들어가면 7개는 어떻게 해요? 투트랙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5개 집어넣었어. 그러면 투트랙은 5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실습일지 쓰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습일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제가 별도로 빼놨어요. 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신이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은 분류화 작업을 해요. 우리는 분류를 뭘 해요? 사회복지에서 할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주어진 하루에 8시간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신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최대한 간략하게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어디요? 먹다만 던져버리는 사과가 디자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요? 단순한 건데 먹히잖아요. 오히려 더. 단순한 게,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단순한 게 더 먹히는 거죠. 그래서 실습일지는 제가 따로 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트루과 투트루 구별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문가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요. 자,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인 갔다 왔죠? 저는 군인은 남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인민군을 죽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불철주의 살인 기계로서 육박전을 하든지 칼 쓰든지 총을 쓰든지 어쨌든 사람 죽이는 기술만 익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참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군인 아저씨는 목적상 사람을 죽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을 죽이는 거야. 그럼 그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군인은 뭐 해요? 전쟁이 없으면 군인들은 학습 훈련을 해요. 학습 훈련하고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거의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원트랙처럼 아침에 자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과 일로 갔다가 또 오면 총 닦고 군화 닦고 옷 닦고 내용반 정리하고 이불 개고 점호해요. 손톱 이렇게 손톱 안 깎았다고 막 날르거든요. 군인이 위생을 잘 관리해서 너는 네 것이 아니야. 국가 거야. 네가 위생을 잘 건강하게 해야 나중에 충실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병들면 어려워. 그러니까 손톱, 발톱, 위생적인 거 다 관리해요. 머리가 길면 길다고 뭐라 하고. 그럼 이런 과물대 같은 것도 보면 쭉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먼지 나오면 해봐. 이게 닦았냐? 청소했냐? 다시 해! 뺑뺑이 돌고 막 그러거든요. 하여간 군인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 뭐냐면 군인은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이고 내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군화 닦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바닥주하고 식판 닦고 식기주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군인도 그걸 하더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 실습으로 왔는데 그러면 실습생으로 실습 왔다는 건 뭐예요? 이 투트랙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니까 전문가로 실습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전문가로 실습을 왔는데 지금 환경정리하고 그 애들 이 닦아줘야 되고 손 닦으라고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예요. 이게 앞에서 티 없이다. 클라이언트 약자거든요. 이 클라이언트의 안전, 위생. 제일 중요한 건 아동의 안전 보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밥 먹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의 보건, 위생, 건강이다. 이 상태가 해결이 되면 비로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이 끝나면 뭐 한다? 논다.
노는 건 아동의 권리다. 근데 놀 때 어떻게 한다? 아동들의 창의성과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애들의 어떤 정신 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끼리끼리 어떤 그 암묵적인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 그 현장이야. 놀이 현장은 말 그래 놀이지만 좋게 말할 때는 놀이지만 이게 전쟁터거든요. 게임할 때라든지 뭐 다 전쟁이거든요. 근데 남자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끼리 같이 하는 것은 또 보이지 않는 또 전쟁터거든요. 여성들의 전쟁터는 또 심각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아주 날카로운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해서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아동이니까 아동이라면 노인 쪽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인이 되게 요 노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입니다. 맞죠? 그럼 노인이 말하는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어르신들. 의자 앉은 어르신들. 65세는 그 기본적인 법률적인 거고요. 노인이 말하는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대충 맞으세요. 72.9세예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만드는 72.9세가 노인이 말하는 나라가 그게 된대요. 그럼 노인은 어떻게 돼요? 65세부터 아니면 60세부터 칩시다. 60세에서 젊은 노인, 65세는 노인,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요? 80세부터는 좀 나누겠죠. 네, 쭉 나누는데 그러면 그들이 에릭슨이 말하는 사회심리학적 단계 속에서 몇 단계 해야 될까요? 거의 7단계 내지 8단계 가겠죠? 그렇죠? 되게 정체감 형성돼 그 나오는 것이 이제 작년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그 노년에 8단계 가잖아요. 그거 제가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다 그것다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공부한 거 그냥 기억나라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세부터 19세까지. 그렇죠? 그 단계. 그러면 실습일지 쓸 때도 그거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단계. 그러면 저학년 중심, 고학년 중심, 중학생 중심, 고등학생 중심. 그러면 그게 나누죠?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안 나면 보세요. 써놨으니까.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봐도 되니까요.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단지 지금 막 얘기하면 안 나올 뿐이지 딱 보면 아 맞아 그거 했었어. 이런 거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동센터는 7세부터 원래는 8세부터예요. 근데 7세부터 학년기 들어가니까 이거 그래서 7세 만 7세 같아요. 우리가 지금 8세인데 그렇게 해서 19세까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됐고 노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60세 이상 했을 때 그들의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맞춰서 그 아동의 내지 클라이언트들의 관찰 및 안전지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습 시간을 안배를 좀 잘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을 기본이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습을 할 때 실습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라. 시간 단위로 시간을 할당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2장짜리를 써서 제목 한 줄에 4줄을 쓰고 제목 옆에 관련 과목을 써주시고 4줄로 충실하게 써되 끝까지 써주시는 걸로 그렇게 잡아주시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2장이 꽉 차되 답답하지 않는 범위에서 딱 답 나와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함에 있어서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은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핑계 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왔다 근무하고 제가 오면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원래 토요일날 근무 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그러면 실습생을 받았기 때문에 실습생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런 식의 강의도 하고 촬영도 하고 실습 지도하고 또 여러분 시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에서. 그래서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은 여러분이 실습이 조금 애매한 거 있다. 근데 좋은 방식은 월요일서 금요일까지가 제일 좋은 실습이고 클라이언트와 슈퍼바이저와 함께 1대1에 매칭이 되는 거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슈퍼바이저 중심의 실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팀 슈퍼비전으로서 실습생과 실습생끼리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평일날 많이 오시는 걸로 자기 시간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죠? 또 실습도 하고 참 바쁘고 힘들어요. 잠잘 시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8시간 투자하잖아요.
8시간에 와서 내가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자마자 노트북 켜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사 그러죠. 적극적으로 실습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적극적. 근데 이 적극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본인은 적극적이라는 단어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건 어때요? 달라요. 그렇죠? 정의란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면 혼란이 옵니다. 적극적인 실습이라는 개념 바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오면 딱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나는 숨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딱 돌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실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앉아가지고 뭘 하지? 멍 때리고 있거나 뭐 아동하는 거 뻔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관찰 아닌가요? 관찰은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 들어가서 같이 놀면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클라이언트는 가까이 가서 하는 게 참 좋고요. 때로는 멀리 쳐다보는 때도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로서 멀리 쳐다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접근하는 거예요. 셰퍼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그게 있어요. 딱 있다가 설명만 딱 해줘요. 그리고 딱 지켜봐. 이거 어떻게 하죠? 네가 해봐. 내가 알려줬으니까 한번 해봐. 쭉 쳐다봐.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해. 이게 이제 퍼실리테이터 해석 문제고, 이네이블러는 뭐냐면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먹여주고 씻겨주고 하는 게 이네이블러.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큰 애들은 동기부여를 차려서 카탈리스트로 해서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촉매자 역할. 그러니까 아이의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뭐 공부하게 만들어라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건 대학생 멘토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서울대생은 많이는 안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일반 이제 소위 서울에 있는 이르대학에 있는 애들 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할 때 그래도 중앙대, 뭐 서강대, 그죠? 괜찮은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양대 갔고, 나 어떻게 중앙대 갔고, 어떻게 나 뭐 외국어 대학 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과학 특목고 갔고 이런 식의 아이들 와서 학습 지도하면서 같이 친해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동기를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생겨요. 그건 촉매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네이블러로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도요, 퍼실리테이터를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애들은 굳이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동기부여만 줘요. 한번 서울대학에 한번 딱 갔다가 입구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나와도 돼요. 서울대학교 한번 마당 한번 바꿔 오면서 서울대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아우, 나 이제 가서 내가 서울대 학생 돼야 되지? 그럼 애들이 동기부여가 된 애들은 바로 그냥 공부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 서울대 갔다 왔어. 얘기하는데 진짜 서울대 바꾸고 온 애들은요, 또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번 놀러 가는 겸 해가지고 한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스탠퍼드 대학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금문교 이렇게 있잖아요. 금문교 앞에 있는 스탠퍼드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입구부터 시작해. 입구도 없어요. 쫙 다 오픈돼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나 그래도 여기 스탠퍼드 대학 나와서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왔어. 그 나온 건 아닌데 사진 찍고 와가지고 마치, 이 출신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 것도 딱 보여주고 저장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갔다 온 것만 해도 뿌듯해. 미국이 이제 LA 가면 유클라 대학이잖아요. ULCA, 그죠? 그거 가도 딱 가면 모자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가면 갔다 오고. 좋아요. 대학 교정들이 막 나무도 막 오래된 나무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쫙 한번 훑어보고 전경 보고. 그리고 뭐 미국에 가면 그 실리콘밸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한번 갔다 와도 굉장히 달라져요. 실리콘 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법적인 부분을 위해서 같이 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기술로 바꾸는 작업 가운데서 가치관이란, 그렇죠? 들어와 가지고 이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이
녹아내자면서 이 실습일지를 쓰는데 그 실습일지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원트랙과 투트랙으로 나누는다. 투트랙은 전문가로서 내가 실습하는 걸 표현한다면 원트랙은 일반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거다. 그 실습이라고 하는 건 맨날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습일지를 8칸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투입되면 훨씬 더 실습일지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 오셨는데 첫날 실습인데 이거 보시면 괜찮아요? 좀 더 이해 좀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카페 가시면 샘플도 있잖아요. 샘플링들을. 그거 보면 이제 보면 알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일지 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